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과들이 하얀 눈으로 뒤덮이기 시작하고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던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기와가 층층이 쌓여 위세가 대단한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은 인근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난 최부자의 댁이었습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고 마당에는 기름진 가축들이 넘쳐났으나 정작 그 집 대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가 어찌나 인색하고 성정이 고약한지 소작인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배만 불리는 탓에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쪽을 향해 침을 뱉거나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부자의 집 굴뚝에서는 매일같이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담장 너머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여 배고픈 이웃들의 속을 더욱 쓰리게 만들곤 했습니다. 이 으리으리한 기와집 부엌 한 구석에는 꽃분이라는 이름의 머슴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타고나기를 부지런하고 심성이 고운 아이였습니다. 부모 없이 어릴 적부터 남의 집살이를 하며 자랐지만 꽃분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법이 없이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는 듬직한 일꾼이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터져 피가 배어나오는 겨울날에도 군말 없이 빨래를 해냈고 아궁이 불을 지피느라 얼굴이 검댕투성이가 되어도 해맑게 웃으며 밥을 지었습니다. 최 부자 댁의 안주인은 그런 꽃분을 부려먹기 좋은 소처럼 여기며 온갖 대분이를 도맡아 시켰지만 꽃분은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라 여기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으나 그 눈매만큼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어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최 부자 댁에 낯선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빛 대신 잡혀온 한 젊은 사내가 뒷마당 낡은 광에 갇히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최 부자는 빚을 갚지 못한 양반 집안의 자제를 억지로 끌고 와서는 돈을 내놓으라며 윽박질렀지만 이미 가세가 기울어 빈털터리가 된 그 청년에게서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청년은 모진 고초를 겪은 탓인지 시름시름 앓다가 급기야 눈까지 멀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쓸모가 없어진 그는 차가운 광바닥에 짐짝처럼 던져진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는 병들고 눈먼 그를 보며 밥 축내는 식충이라 욕하며 당장이라도 내다 버리고 싶어 했으나 혹여나 양반을 죽였다가 관아의 꼬투리라도 잡힐까 두려워 그저 죽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먹이만 던져주며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광에 갇힌 선비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하루하루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글을 읽고 세상을 논하던 기계 넘치는 청년이었으나 이제는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썩은 지푸라기 위에 누워있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낡은 갱겹옷 하나로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바람을 견뎌야 했기에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쭌한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혀를 찼지만 서슬퍼런 최 부자의 눈치가 보여 감히 누구 하나 나서서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구멍 뚫린 문틈으로 드나들며 그의 앙상한 어깨를 어루만질 뿐 세상은 철저히 그를 외면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부엌에서 일하는 꽃분만은 그 병든 선비를 외면하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며 몰래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꽃분은 부엌 일을 하다가도 뒷마당 광 쪽에서 들려오는 힘겨운 기침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주인 영감이 남긴 밥상을 치우며 몰래 주먹밥을 챙겨 품속에 숨기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튼튼한 몸뚱이와 부지런한 손발뿐이었지만 적어도 사람 목숨이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받는 꼴은 두고 볼 수 없다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모두가 잠든 시각이 되면 꽃분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광으로 다가가 문틈 사이로 떨리는 손을 집어넣어 따뜻한 숭늉 그릇을 밀어 넣곤 했습니다. 처음 꽃분이 광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을 때 선비는 낯선 인기척에 놀라 몸을 잔뜩 웅크리며 경계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다가오는 발소리는 또 다른 폭력이나 조롱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꽃분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숭늉 그릇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고 거칠지만 따뜻한 그녀의 손길이 닿자 선비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허겁지겁 그릇을 비워냈습니다. 그릇을 비운 선비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누구냐고 묻자 꽃분은 나직한 목소리로 부엌대기 하녀일 뿐이니 개의치 말고 몸을 추스르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었고 차가운 광은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날이 갈수록 선비에 대한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하인들에게 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재수가 없다느니 병이 옮는다느니 온갖 핑계를 대며 선비를 고립시켰고 심지어 끼니조차 거르게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수록 꽃분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갔고 그녀는 자신의 밥을 덜어내어 선비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린 탓에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지만 꽃분은 자신이 조금 덜 먹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건네는 밥 한 덩이와 따뜻한 물 한 모금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절망 속에 빠진 선비에게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전하는 무언의 응원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때에 꽃분은 여느 때처럼 몰래 광을 찾았다가 선비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선비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어 이대로 두었다가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꽃분은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남은 숯을 화로에 담아오고 자신이 덮던 낡은 무명이 불을 가져와 선비의 몸을 감싸 주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가득하던 광 안에 미미하게 남아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선비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고 굳어있던 표정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꽃분은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고 선비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간호를 계속했습니다. 선비는 꿈결 같은 비몽사몽 속에서도 자신을 돌봐주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문이 몰락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 이곳까지 끌려온 뒤로 그에게 남은 것은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세상에 대한 원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과 같은 폐인에게 정성을 쏟는 여인이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눈을 뜰 수는 없었지만 그는 마음의 눈으로 꽃분의 선한 마음씨와 투박하지만 진실된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죽어버리겠다고 다짐했던 모진 마음 한구석에서 다시 살고 싶다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꽃분의 거친 손을 잠시 잡으며 만약 자신이 살아서 이곳을 나가게 된다면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노라고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 했던가. 꽃분의 이러한 은밀한 선행은 부엌을 총괄하던 늙은 찬모 할멈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광에서 나오는 꽃분을 발견한 참모 할멈은 깜짝 놀라며 그녀를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할멈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꽃분을 꾸짖었는데 주인 영감이 알면 경을 칠 일이라며 당장 그만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최 부자의 성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할멈이었기에 꽃분이 괜한 동정심 때문에 화를 입을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꽃분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냐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 모습에 참모 할멈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그저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계절은 점점 깊어져 동지섣달 긴 밤이 이어졌고 최 부자 댁의 인심은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어 갔습니다. 최 부자는 해가 바뀌기 전에 집안의 우환을 정리하고 싶어 했고 눈먼 선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터에 거강꾼을 불러 무언가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는데 하인들 사이에서는 선비를 짐승 사료 만드는 곳에 팔아버린다거나 깊은 산속에 내다 버릴 거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꽃분에 대해서도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읍내의 늙은 주막 주인이 싼값에 일 잘하는 여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최 부자가 꽃분을 넘기려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꽃분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기보다도 병든 선비의 안위가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팔려가게 된다면 홀로 남겨질 선비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차가운 광바닥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부엌 한 구석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선비의 기침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틈만 나면 광으로 달려가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선비 또한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꽃분에게 더 이상 자신에게 오지 말라고 자신은 이미 틀린 목숨이니 너라도 살 길을 찾으라고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꽃분은 고개를 저으며 더욱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있는 한 선비님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최 부자의 집마당에는 김장을 하느라 수십 포기의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하인들은 쉴 새 없이 배추를 나르고 소금에 절이느라 허리가 갠지경이었습니다. 꽃분 역시 꽁꽁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물을 썰고 양념을 버무리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선비를 구할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모아둔 것이라고는 몇 해 동안 일하며 푼푼히 모아둔 색역약간과 헌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지만 그녀는 그것으로라도 선비의 목숨 값을 치를 수 있다면 주저없이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천한 신분의 머슴이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양반보다도 고귀하고 뜨거운 사랑과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부자가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하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광에 있는 병자를 오늘 밤 안으로 멍석에 말아 마을 밖 십리박 숲속에 내다 버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선뜻 나서지 못했으나 최 부자의 서슬 퍼런 눈빛에 눌려 어쩔 수 없이 광으로 향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꽃분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으나 이내 주먹을 불끈 쥐고 최 부자의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감히 머슴이 주인 어른의 앞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 물러서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 같다는 생각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랑채 문 앞에 무릎을 꿇은 꽃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최 부자를 불렀습니다. 안에서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곰방대를 물고 있던 최 부자는 문 밖의 소란에 눈살을 찌푸리며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에 얇은 옷 하나만 걸친 채 엎드려 있는 꽃분을 보자 최 부자는 혀를 차며 무슨 일이냐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꽃분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광에 있는 선비님을 제발 살려달라고 버리실 거라면 차라리 자신에게 주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 부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제 앞가림도 못하는 년이 다 죽어가는 병신을 데려다 무엇에 쓰려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꽃분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쌈지 하나를 꺼내어 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시집갈 때 쓰려고 혹은 늙어서 의탁할 곳 없을 때 쓰려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평생을 모아온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쌈지를 열어보더니 푼돈이라며 코웃음을 쳤지만 꽃분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돈을 다 드릴 테니 제발 선비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꽃분의 당돌한 제안에 최 부자는 잠시 계산기를 튕기듯 눈알을 굴렸습니다. 어차피 읍내 주막에 팔아봤자 병든 속값도 못 받을 바에야 이 돈을 챙기고 귀찮은 병자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이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기막힌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머슴 처녀가 미쳐서 평생 모은 돈을 병든 거지와 바꿨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화제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꽃분을 비웃었습니다. 젊은 년이 남자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눈먼 송장을 데려다가 어쩌려고 저러나. 고생길이 훤하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따갑게 들려왔지만 꽃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지금 당장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둘러 광으로 달려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광문을 열자 선비는 인기척을 느끼고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꽃분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선비에게 다가가 이제 이 지옥 같은 곳을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선비는 어리둥절해하며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고 물었지만 꽃분은 대답 대신 그의 앙상한 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디든 이곳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제가 선비님의 눈이 되어드리고 지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선비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녀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오랫동안 갇혀 있어 다리에 힘이 풀린 선비는 몇 번이나 비틀거렸지만 꽃분은 자신의 작은 어깨로 그를 단단히 지탱해 주었습니다. 해질녘 두 사람은 마침내 최 부자 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는 최 부자의 비릿한 웃음소리와 하인들의 안타까운 탄식이 섞여 들려왔고 앞에는 차가운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어두운 산길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보따리 하나와 서로의 체온뿐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꽃분은 선비의 손을 꼭 잡으며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함께라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선비 또한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맞잡은 손을 통해 전해오는 온기를 느끼며 새로운 삶에 대한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어댔지만 꽃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바보 같은 짓이라 손가락질하던 세상의 비웃음 뒤로 기적 같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눈보라가 점점 거세지는 산길을 따라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길게 늘어졌고 그렇게 그들은 춥고 긴 겨울밤 속으로 그러나 서로에게는 더없이 따뜻한 세상 속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갔습니다. 최 부자 댁에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등 뒤에서 울려 퍼지자 꽃분은 비로소 자신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실감했습니다. 대문 안쪽은 비록 고된 노동과 멸시가 가득한 곳이었으나 당장 비바람을 피할 지붕이 있었고 끼니 때마다 거친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을 디딘 대문 밖 세상은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허허벌판이었고 당장 오늘 밤 몸을 누일 곳조차 정해지지 않은 막막한 어둠뿐이었습니다. 선비는 오랜 옥살이로 다리가 굳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자꾸만 옆으로 쓰러지려 했고 꽃분은 그런 선비를 자신의 작은 어깨로 힘껏 받치며 한 발 한 발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녀의 낡은 집시는 이미 눈에 젖어 축축했고 발가락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지만 곁에 있는 사람의 체온이 전해져 올 때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쯤 저녁밥을 짓기 위해 굴뚝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꽃분의 가슴 한구석이 리타게 저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기이한 행색의 두 사람을 힐끔거리며 쳐다보았고, 개들은 낯선 냄새를 맡고 사납게 지저대어 두 사람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여있던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은 채 혀를 차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꽃분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차갑게 멀쩡하게 생긴 처자가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지. 저 병든 거지가 뭐가 좋다고 제 발로 고생 구덩이에 들어가나 그래. 최부자 댁에서 그냥 버티기만 했어도 밥은 안 굶었을 텐데 젊은 혈기에 앞날을 망치는구나. 사람들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비웃음과 조롱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꽃분은 그들의 시선에 기죽지 않으려 애쓰며 고개를 똑바로 들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따뜻한 방에 앉아 남의 불행을 안주 삼아 씹어대는 저들이었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앞이 보이지 않아 사람들의 표정을 볼 수는 없었으나 귓가에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꽃분의 거칠어진 숨소리를 통해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꽃분의 앞길을 막는 짐이 되었다는 자괴감에 고개를 떨구었고 잡고 있던 꽃분의 손을 슬며시 놓으려 했습니다. 낭자, 내 말을 들으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를 버리고 돌아가시오. 나 같은 놈은 길가에서 얼어 죽어도 싼 목숨이오. 선비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바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꽃분은 선비가 놓으려는 손을 더욱 꽉 움켜쥐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님, 그런 약한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비님을 샀으니 선비님은 이제 제 사람입니다. 주인이 버리지 않는데 어찌 물건이 제멋대로 구니까. 그녀는 짐짓엄한 목소리로 농담을 섞어 말하며 선비의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들을 비웃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있는 한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꽃분에 당차고 따뜻한 말에 선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평생을 글만 읽으며 고고하게 살아왔던 그였지만 정작 가장 비천한 곳에서 가장 고귀한 마음을 가진 스승을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 무렵 뒤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꽃분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부엌에서 함께 일하던 찬모 할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두 사람 앞에 멈춰서서 허리를 굽히고 한참이나 숨을 고르더니 품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떡덩어리와 작은 무명천 보따리를 꺼내 꽃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최 부자의 눈을 피해 부엌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온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할멈의 얼굴에는 땀방울과 눈물 자국이 뒤섞여 있었고 거친 손은 추위에 빨갛게 트여 있었습니다. 꽃분은 생각지도 못한 할멈의 등장에 울컥하여 목이 메었습니다. 찬모 할멈은 꽃분의 두 손을 꼭 잡고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내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떠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미어지는구나. 하지만 내 눈빛이 너무나 맑고 올고다 차마 가지 말라고 잡을 수가 없었다. 할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선비 쪽을 바라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비웃고 바보라고 욕해도 하늘만은 너를 보고 있을 게다.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일은 외롭고 힘든 법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는 법이니 절대 포기하지 말거라. 할멈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치 앞날을 예견하는 예언처럼 엄숙하고 무게감 있게 들렸습니다. 할멈은 보따리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이 안에는 부싯돌과 소금 그리고 내가 아끼던 말린 약초가 조금 들어있다. 산속에서 밤을 지새우려면 불씨가 생명줄이니 절대 꺼트리지 말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일수록 귀신보다 산짐승을 조심해야 한다. 그것은 할멈이 평생 부엌대기로 살며 터득한 생존의 지혜이자 떠나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꽃분은
할멈의 투박한 손등 위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의 정을 느껴본 적 없던 그녀에게 참모 할멈은 유일하게 따뜻한 품을 내어준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멈은 그런 꽃분의 등을 토닥이며 어서 가라고, 최 부자가 알면 사단이 날 테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할멈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선 두 사람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누군가의 진심 어린 응원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속에 든든한 등불 하나를 켠 듯했기 때문입니다. 산길은 갈수록 가파르고 험해졌으며 눈은 발목까지 빠질 정도로 깊게 쌓여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밤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선비는 체력이 바닥나 몇 번이나 눈밭에 주저앉았지만 그때마다 꽃분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저기 고개만 넘으면 됩니다라고 거짓말 같은 희망을 속삭였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산 중턱에 있는 낡은 성황당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오래전 사람들이 마을의 안녕을 빌며 쌓아 올린 돌무더기와 색바랜 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을씨년스럽기보다는 묘하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꽃분은 선비를 잠시 돌무더기 옆에 앉히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성황당 옆에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동굴 같은 바위 틈이 있었고 누군가 남기고 간 마른 장작들이 조금 흩어져 있었습니다. 꽃분은 할멈이 준 부싯돌을 꺼내어 서둘러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손이 말을 듣지 않아 몇 번이나 돌을 떨어뜨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부딪혀 마침내 작은 불꽃을 만들어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어둠을 밀어내고 주위를 환하게 밝히자 선비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희미한 붉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꽃분은 할멈이 준 떡을 불에 구워 선비에게 내밀었습니다. 따뜻하고 쫄깃한 떡이 입안에 들어가자 선비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떡을 씹으며 오열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꽃분의 마음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낭자, 내 반드시 이 은혜를 갚으리다. 내 눈이 다시 떠지고 내 몸이 다시 성해지는 날 낭자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인으로 만들겠소. 선비는 하늘에 맹세하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아래 최부자댁 사랑채에서는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골칫거리였던 병자와 눈엣가시 같던 머슴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덤으로 공돈까지 챙겼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며 호탕하게 웃어 젖혔습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마을 유지들에게 자신의 수완을 자랑했고 사람들은 겉으로는 맞장구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그의 비정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병신이 병신을 데려갔으니 그 꼴이 오죽하겠나. 아마 며칠 못 가 산짐승 밥이 되거나 얼어 죽었을 게야. 최 부자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갔지만 산 중턱 작은 불빛 아래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는 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밤은 최 부자의 밤보다 춥고 초라했지만 마음만은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온은 더욱 떨어졌고 동굴 밖에서는 굶주린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져 왔습니다. 꽃분은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넣으며 혹시나 짐승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비가 잠든 틈을 타 밖으로 나가 주변의 눈을 모아 동굴 입구를 좁히고 날카로운 돌멩이들을 주워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연약한 여인의 몸이었지만 지켜야 할 사람이 생긴 그녀는 마치 새끼를 지키는 어미 짐승처럼 강인해져 있었습니다. 잠결에 뒤척이던 선비가 헛손질을 하며 꽃분을 찾자 그녀는 얼른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아주며 나직한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거친 바람 소리 사이로 스며들어 선비에게 깊은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짜기, 사람들이 귀신 나오는 집이라 부르며 꺼리는 버려진 초가집이었습니다. 그곳은 십수년 전 역병이 돌아 일가족이 몰살당한 뒤로 아무도 살지 않아 폐허가 된 곳이었지만 세상으로부터 숨어 지내야 하는 두 사람에게는 유일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헤치고 나아가는 동안 꽃부는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선비를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멍들고 손바닥은 찢어졌지만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초가집의 지붕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폐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참담한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려 하늘이 보였고 마당에는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방문은 덜렁거리고 방바닥은 흙먼지와 쥐똥으로 가득 차 있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에 몸서리를 쳤지만 꽃부는 오히려 씩씩하게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선비님, 걱정 마십시오. 사람 손길이 닿으면 집은 금방 살아납니다. 여기가 우리 대궐이고 여기가 우리 보금자리입니다. 그녀는 빗자루 대신 쌀이나무 가지를 꺾어 묵은 먼지를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꽃부는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방 하나를 겨우 치우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굴뚝이 막혀 연기가 방 안으로 역류하는 바람에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콜록거렸지만 그래도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썰렁했던 폐가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꽃부는 참모 할멈이 준 소금으로 간을 한 묽은 죽을 끓여 선비에게 먹였습니다. 비록 쌀알보다 물이 더 많은 죽이었지만 두 사람은 그것을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선비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벽을 더듬으며 이제 더 이상 쫓겨날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는 두 사람이 귀신 나오는 폐가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퍼졌고 심술캐른 마을 청년들이 밤중에 몰려와 돌을 던지거나 귀신 소리를 내며 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위로 돌이 떨어지는 소리에 선비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불안에 떨었고 꽃부는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선비의 귀를 막아주며 바람 소리입니다. 그저 산짐승이 지나가는 소리입니다라고 달래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조롱과 위협이 계속되었지만 꽃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선비를 꼭 껴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토록 불안하고 위태로웠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등불 삼아 칠흑 같은 어둠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산속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가난과 세상의 멸시, 그리고 선비의 깊은 병환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꽃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낮이면 산에 올라 쉰뿌리를 캐고 나무를 뜯어 끼니를 이었고 밤이면 선비의 뭉친 근육을 주무르며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며칠 못 가 굶어 죽거나 도망칠 것이라 장담했지만 산골짜기 작은 오두막의 굴뚝에서는 매일같이 끈질기게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척박한 땅에 뿌리내린 생명력의 증거이자 기적을 부르는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은 흐르고 두 사람의 운명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맹위를 떨치던 산골짜기에도 어김없이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오두막 지붕을 위태롭게 짓누르던 하얀 눈이 녹아내리며 처마 끝으로 맑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리는 시계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꽃분과 선비가 머물고 있는 이 낡은 폐가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나오는 흉가로 불리며 기피의 대상이었으나
두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진 풍파를 막아주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꽃분은 언 땅이 녹자마자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진흙을 개어 무너진 벽을 바르고 돛짚을 구해 구멍난 지붕을 엮느라 손발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터져 피가 맺혔지만 아궁이에 불이 잘 들어가 방바닥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비 역시 꽃분의 지극정성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해 누워만 있었던 그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거나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켬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시력은 돌아오지 않아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병색과 절망 대신 맑고 온화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꽃분이 산에서 캐온 나무를 다듬고 있으면 옆에 앉아 그 나물의 이름과 효능을 읊어주기도 하고 옛 성현들의 말씀을 들려주며 고단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글만 읽던 양반이라 세상 물정 모를 줄 알았던 선비의 입에서 나오는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말 한마디는 꽃분에게 큰 힘이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연민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봄날 밤, 방 안에 희미한 호롱불을 켜놓고 마주 앉은 선비는 비로소 자신이 품고 있던 긴 이야기를 꽃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본래 한양 명문가의 자제로 조정의 부패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역적으로 몰리게 된 사연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던 도중 정적들이 보낸 자객들에 의해 독을 마시게 되었고 그 독기로 인해 시력을 잃고 몸이 망가진 채 이곳 산골마을 최부자에게 빚 담보로 넘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선비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그 속에 담긴 원통함과 한은 깊고도 무거웠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꽃분은 자신의 일처럼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고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반드시 선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며 그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습니다. 그날 이후 꽃분의 마음가짐은 더욱 비장해졌습니다. 단순히 선비를 먹여 살리는 것을 넘어 어떻게든 그의 잃어버린 눈을 뜨게 하고 망가진 몸을 고쳐야겠다는 일념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귀동냥으로 들은 약초 이야기를 떠올리며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깊고 험한 산속으로 약초를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험한 바위 틈에 자란다는 귀한 약초를 캐기 위해 절벽을 오르다 미끄러져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뱀이나 멧돼지를 만나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도 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다시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자신의 눈 하나쯤은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녀의 헌신은 맹목적이고 숭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꽃분은 참으로 기이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나타나 지팡이로 산의 북쪽 골짜기를 가리키며 그곳에 가면 내 정성에 답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꽃분은 이것이 산신령의 계시라 굳게 믿고 날이 밝자마자 노인이 가리킨 북쪽 골짜기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곳은 넝쿨과 가시덤불이 뒤엉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험한 곳이었지만 꽃분은 낫으로 덤불을 헤치며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옷이 찢기고 살이 긁혀 피가 났지만 그녀의 눈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오직 앞만을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가파른 절벽 아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깊은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 바위 틈 사이에서 묘한 붉은 빛이 감도는 푸란 포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꽃분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평생 10만이들도 한 번 보기 힘들다는 영험한 산삼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산삼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중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어 자칫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꽃분은 잠시 망설였으나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선비의 얼굴을 떠올리며 심호흡을 크게 하고 조심스럽게 바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빠질 듯한 고통과 다리가 후들거리는 공포 속에서도 그녀는 오직 간절한 기도만을 되뇌며 조금씩 그 붉은 빛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캐낸 꽃분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소중하게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린 뒤 정성스럽게 산삼을 다려 선비에게 바쳤습니다. 선비는 귀한 약 냄새에 깜짝 놀라며 이것이 무엇이냐 물었지만 꽃분은 그저 몸에 좋은 풀뿌리라 둘러대며 어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해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선비가 차마 먹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비가 약사발을 비우자 꽃분은 긴장된 눈빛으로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약효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 선비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식은땀을 흘리며 몸속에 나쁜 기운을 뱉어내는 듯 끙끙 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잠에서 깬 선비가 눈을 비비며 낭자 방 안에 촛불을 켰소. 희미하게 빛이 보이는 것 같소라고 말한 것입니다. 꽃분은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고 선비는 떨리는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보이오. 뿌옇게나마 당신의 형체가 보이는 것 같소라고 외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완전하게 눈이 뜨인 것은 아니었지만 칠흑 같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 하늘이 도우신 기적이었습니다. 꽃분은 이것이 시작임을 직감하며 앞으로 더 지극정성으로 선비를 돌보면 반드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나무꾼들이 폐가 쪽에서 사람 사는 소리가 나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으며 죽은 줄 알았던 눈먼 거지가 팻마루에 앉아 글을 읽는 소리를 들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귀신 소리라며 무서워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호기심을 보이며 쑥덕거렸습니다. 그 머슴 처녀가 지극정성으로 돌보더니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냈다더군. 아니, 글쎄 그 집 터가 명당이라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소문도 있어. 사람들의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어 폐가에 신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소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최부자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지만 날이 갈수록 소문이 구체적으로 들려오자 왠지 모를 불안감과 배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땅, 자신이 버린 사람에게서 상서로운 기운이 나온다는 것이 심기를 거스르게 한 것입니다. 게다가 헐값에 넘긴 그 땅이 사실은 명당이었다는 풍수쟁이의 지나가는 말까지 겹치면서 최부자의 탐욕스러운 눈초리가 다시 상기변의 오두막을 향해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염탐을 하게 했고 꽃분이 산삼을 캐먹여 선비의 눈이 떠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질투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 집 머슴이었던 년이 캔 산삼이니 그건 내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최 부자는 억지 논리를 세우며 곰방대를 바닥에 탁탁 쳐댔습니다. 산속 오두막의 두 사람은 다가오는 먹구름을 모른 채 되찾은 희망에 부풀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이제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회복되었고 붓을 잡고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손의 감각도 돌아왔습니다. 그는 꽃분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는데 하늘천 따지를 따라 읽는 꽃분의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꽃분은 난생 처음 배우는 글자가 신기하고 재미있어 밤늦도록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 연습을 했고 선비는 그런 그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소란과는 단절된 신선노름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집 주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앙상했던 마당의 고목에 새순이 돋아나고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예쁜 산새들이 처마 밑에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칙칙하고 음산했던 폐가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기운이 집안 가득 채워졌습니다. 꽃분이 심어놓은 텃밭의 채소들은 유난히 싱싱하게 잘 자랐고 뒷산 옹달샘 물맛은 꿀처럼 달아졌습니다. 마을 노인들 사이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저 착한 처녀를 돕는 게야라는 말이 돌았지만 시기심 많은 몇몇 이들은 뭔가 부정한 술수를 쓰는 게 틀림없다며 수군대기도 했습니다. 선과 악, 칭송과 질투가 공존하는 가운데 오두막의 기적은 점점 더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꽃분을 불러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낭자, 이제 내 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 내가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오. 내 눈을 멀게 한 자들이 누구인지, 내가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와 함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회복되면 한양으로 올라가 억울함을 밝히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꽃분은 선비가 떠나버릴까봐 덜컥 겁이 났지만 대장부가 뜻을 품었으면 응당 그리해야 한다며 애써 웃음 지으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자신을 잊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의 문턱에 다다랐고 짙어진 녹음만큼이나 두 사람에 대한 소문도 무성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최 부자가 마침내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건달들을 매수하여 산속 오두막으로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땅 문서를 확인한다는 핑계였지만 속내는 행패를 부려 두 사람을 쫓아내고 만약 정말로 선비가 회복되었다면 후환을 없애기 위해 몹쓸 짓을 하려는 흉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에 앉아 부채를 붙이며 감히 내 집에서 나간 천한 것들이 잘 되는 꼴은 못 보지. 내 땅에서 솟은 복은 다 내 것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산속 오두막의 평화도 곧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꽃분은 잠자리가 뒤숭숭하여 자꾸만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고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선비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으며 꽃분을 불렀습니다. 낭자, 밖에 누가 온 것 같소. 살기가 느껴지오. 아직 시력이 온전치 않은 선비였지만 맹인으로 살며 발달한 청각과 예민한 감각은 다가오는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꽃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바람 소리만 가득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비의 말을 믿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입으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횃불의 불빛이 아른거리더니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습니다. 최 부자가 보낸 패거리들이 산길을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귀신 나오는 집을 때려 부수러 왔다라고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짜기의 정적은 깨지고 폭력과 탐욕의 그림자가 오두막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꽃분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선비의 앞을 막아서며 문고리를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만은 자신이 지켜내리라 다짐하며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횃불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두 사람의 운명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거친 발소리와 함께 오두막의 낡은 살인문이 걷어차이듯 열리며 횃불을 든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험악한 얼굴은 일렁이는 불빛에 비쳐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야차들처럼 흉측해 보였고 그들이 내뿜는 술냄새와 살기는 좁은 방 안을 순식간에 가득 채웠습니다. 꽃분은 사색이 되어 선비의 앞을 막아섰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이 무슨 행패냐 라고 소리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 섞인 욕설과 집기들이 부서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사내들은 방 안에 있던 낡은 세간들을 마당으로 집어던지고 정성스레 발라놓은 문풍지를 찢어발기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두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쌓아올린 소박한 행복을 철저히 짓밟아버리는 데 있는 듯 했습니다. 소란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뒷짐을 진 최 부자가 느긋한 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곰방대를 입에 문 채 엉망이 된 오두막과 겁에 질린 꽃분을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인연, 내 집에서 도망친 것도 모자라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살다니 관아에 끌려가 경을 치고 싶으냐. 최 부자의 목소리는 짐짓 점잖은 척했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질투가 뱀처럼 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자신의 소유이며 너희들이 캐먹은 산삼 또한 자신의 것이니 그 값을 물어내지 못할 거면 당장 꺼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였으나 힘없는 백성에게 부자의 말은 곧 법이나 다름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꽃분은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쥐고 최 부자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나리,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분은 아직 몸이 성치 않습니다. 날이 풀리면 나가겠습니다. 제발 지금은 안 됩니다. 그녀의 처절한 울부짖음에도 최 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발길질로 그녀를 걷어찼습니다. 시끄럽다. 병신을 살려놨으면 고마운 줄 알고 내놓으라 할 것이지. 어디서 감히 토를 달아.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 선비를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선비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자 선비는 힘없이 끌려 나오며 마당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선비의 모습에 꽃분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그를 감싸 안았지만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그녀를 애워싸며 위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선비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비틀거리거나 힘겨워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이 솟아오르듯 묵직하고 단단한 기운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인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서는 사이 선비는 고개를 들어 최 부자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횃불의 불빛을 받은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초점을 잃은 탁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아니 서슬 퍼런 칼날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꽃분의 지극한 정성과 산삼의 효능,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터져나온 분노가 막혀있던 기혈을 뚫고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선비의 입에서 천둥 같은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이놈, 썩 물러서지 못할까. 최 부자는 선비의 달라진 기세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헛기침을 하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이놈이 눈이 멀더니 미치기까지 했나. 내 놈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당장 저놈을 멍석말이하여 매질을 하라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달빛과 횃불빛을 동시에 받은 그 물건은 황금빛으로 번쩍이며 주위에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암행어사의 신분을 증명하는 마패였습니다.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묵직한 마패가 모습을 드러내자 소란스럽던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어명을 받고 지방의 탐관오리들을 감찰하러 내려온 암행어사 이몽룡이다. 선비, 아니 어사또의 우렁찬 목소리가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정의의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몽둥이를 들고 설치던 하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꽃분은 너무나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어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거적을 덮어주고 죽을 쑤어 먹이던 병든 선비가 사실은 나라의 높은 벼슬아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사또는 위험 있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그동안 숨죽여 지내야 했던 이유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경위를 짧고 명료하게 밝혔습니다. 최 부자는 살려달라고 빌며 바닥에 머리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눈먼 분이 계시다길래 보살펴드리려 했을 뿐입니다요. 그는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어사또의 서리빨 같은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힘없는 백성을 착취하고 병든 자를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며 탐욕에 눈이 멀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었으니 그 죄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모자랄 것이다. 어사또는 최 부자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꾸짖었습니다. 소장료를 과하게 거둔 죄, 관아의 아전들과 결탁하여 뇌물을 바친 죄,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핍박한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자 최 부자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어사또는 당장이라도 최 부자를 포박하여 관아로 압송할 수도 있었으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꽃분과 마을의 안정을 위해 잠시 분노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최 부자를 끌어내게 하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출두하여 죄를 고하라고 엄명했습니다. 만약 도망치거나 꾀를 부린다면 내 친히 군졸들을 이끌고 내 집을 멸할 것이니 그리 알라. 어사또의 호령에 최 부자는 혼비백산하여 네 발로 기어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횃불을 든 사내들도 쥐새끼처럼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고 소란스러웠던 오두막 마당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이전의 불안한 정막이 아니라 악을 물리친 뒤 찾아오는 평온하고 묵직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난 뒤 어사또는 천천히 꽃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꽃분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소매로 그녀의 얼굴에 묻은 먼지를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트인 눈으로 꽃분의 얼굴을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꽃분의 얼굴은 고생으로 인해 거칠어졌지만 그 어떤 양반집 교수보다도 맑고 고귀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사또는 꽃분의 떨리는 손을 잡고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낭자, 그동안 보이지 않는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소. 이제 내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낭자를 지킬 것이니 다시는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꽃분은 참았던 서름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이 기막힌 소동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오두막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암행어사 출두를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감히 어사또 앞에 나서지 못하고 쭈뼛거렸습니다. 어사또는 그런 마을 사람들을 향해 부드럽게 손짓하며 다가오라 했습니다. 그동안 마을에 흉흉한 일이 많아 고생들이 많았소. 내 이제 본분을 찾았으니 고을 원님과 상의하여 최 부자의 횡포를 막고 마을을 편안하게 만들 것이오. 그의 약속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귀신 나오는 집이라 손가락질하던 곳이 이제는 마을을 구한 영웅이 머무는 성지가 된 셈이었습니다. 어사또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늘은 늦었으니 돌아가 쉬라고 이르고 다시 오두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방 안은 엉망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꽃분은 찢어진 문풍지를 대충 수습하고 부서진 세간들을 한쪽으로 치운 뒤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어사또의 눈매는 뚜렷하고 강인해 보였고 꽃분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머슴과 주인으로 만났던 인연이 병자와 간호인으로
그리고 이제는 지체 높은 나리와 시골 처녀로 바뀌었으니 그녀의 마음이 복잡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사또는 그런 꽃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그녀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신분이 무엇이든 낭자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내 영혼의 주인이나 다름없소. 내가 눈을 떴다고 해서 우리 사이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소. 그는 자신이 한양으로 돌아가 복권이 되더라도 꽃분을 절대 버리지 않겠노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꽃분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감은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어사또의 눈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눈빛은 촛불보다 더 따뜻하게 서로를 비추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다시 불어왔지만 이제 그 바람은 춥고 매서운 칼바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은 깊어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사또는 꽃분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이제 편히 자라고 일렀지만 꽃분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마치 꿈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가 벌벌 떨며 도망치던 모습, 선비님이 마패를 들어 올리던 순간의 위험, 그리고 지금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따뜻한 온기까지 모든 것이 현실이면서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든 어사또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며 이 행복이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한편 마을로 내려간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관아에 끌려가 문초를 당할 것이 뻔했기에 야반도주를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금괴와 문서들을 부랴부랴 챙기며 하인들을 재촉했지만 이미 주인의 몰락을 직감한 하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져 버렸습니다. 평생을 돈과 권력만 믿고 살아온 자의 말로는 이토록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반면 산속 오두막의 작은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고 마을을 굽어 살피는 등대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권선징악의 이치,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옛 이야기의 진리가 바로 그 산골 마을에서 생생하게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녘, 동이 터오자 어사또는 일찍 일어나 의관을 정제했습니다. 비록 낡은 옷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꽃분도 서둘러 일어나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쌀이 넉넉지 않아 끓인 묽은 미음이었지만 어사또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게 비웠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꽃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관아에 다녀오리다. 모든 것을 바로잡고 돌아올 테니 집을 잘 지키고 있으시오. 꽃분은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가며 그의 늠름한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곧 마을에는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고 두 사람의 이야기 또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산마루를 넘어 마을을 환하게 비추자 지난밤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세상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어사또가 관아로 출두하기 위해 떠난 뒤 홀로 남은 꽃분은 설레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뒤섞여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사또가 입고 있던 헌옷가지를 정리하고 깨진 바가지와 부서진 문짝을 치우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이 햇살에 녹아내리듯 그녀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오랜 응어리들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마치 좋은 소식을 물고 오는 전령처럼 느껴져 꽃분은 자꾸만 동구 밖을 내다보며 서성거렸습니다. 한편 관아로 향한 어사또 이몽룡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관아의 육방관속들이 줄을 지어 그를 맞이했고 고을 원님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어사또는 상석에 앉아 엄숙한 목소리로 최 부자를 대령하라 명했습니다.
포졸들에게 양팔이 결박된 채 끌려온 최 부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사또는 최 부자의 죄목을 낱낱이 열거했는데 소작인들의 고열을 짠 죄, 무고한 양민을 괴롭힌 죄, 그리고 병든 사람을 유기하려 했던 인면수심의 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긁어모은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되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최 부자 일가는 마을에서 쫓겨나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최 부자의 횡포에 숨죽여 살던 마을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불렀고 억울하게 빼앗겼던 논밭을 되찾은 농부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기적이 산기슭 오두막에 사는 머슴 처녀 꽃분의 지극한 정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꽃분의 효심과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어사또를 보내신 게야. 그럼 병든 거지를 살려낸 그 정성이 나라를 구하고 우리 마을을 구한 거지. 어제까지만 해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는 찬사가 끊이지 않았으니 인심이란 참으로 간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솔직한 것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어사또가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누더기가 아닌 푸른빛이 도는 관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가마 대신 튼튼한 말을 탄 모습이었습니다. 꽃분은 달라진 그의 모습에 눈이 부셔 차마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사또는 말에서 내려 꽃분에게 다가가더니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낭자,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소. 나를 괴롭히던 자들도 마을을 어지럽히던 자들도 모두 사라졌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관아에서 가져온 비단 옷감과 꽃신을 꽃분에게 건네며 그동안 고생한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받아달라고 청했습니다. 어사또는 꽃분을 마루에 앉히고 정식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내 눈이 멀고 천한 신세였을 때 나를 지켜준 것은 오직 낭자뿐이었소. 내 이제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으니 남은 평생은 낭자의 눈이 되고 지팡이가 되어 낭자를 지키고 싶소. 부디 나와 혼인하여 한양으로 함께 가주시오. 신분의 차이가 엄연한 시대였지만 어사또에게 꽃분은 생명의 은인이자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였습니다. 꽃분은 과분한 제안에 눈물을 흘리며 거절하려 했으나 어사또의 진심 어린 눈빛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혼례는 마을 잔치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오두막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마을 안악들이 준비한 국수와 떡, 고기들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졌습니다. 꽃분은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고운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전 부엌에서 함께 일하던 참모 할멈이 신부의 어머니 역할을 자처하며 꽃분의 손을 잡아주었는데 할멈의 눈시울은 기쁨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고운 옷을 입혀놓으니 선녀가 따로 없구나.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 할멈의 덕담에 꽃분은 환하게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사또와 꽃분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맞절을 올렸습니다. 신랑의 늠름한 모습과 신부의 다소곳한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잘 어울렸습니다. 풍물패가 흥겨운 가락을 울리고 아이들은 떡을 얻어먹으며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가 망하고 어사또가 사위가 된 것을 자신들의 경사처럼 기뻐하며 밤늦도록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 위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두 사람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혼례가 아니라 착한 마음이 승리하고 진정한 사랑이 결실을 맺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어사또는 바로 한양으로 떠나지 않고 며칠 더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머물던 폐가를 헐고 그 자리에 아담하지만 튼튼한 기와집을 짓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참모할멈과 갈 곳 없는 마을의 노인들에게 내어주어 편안히 여생을 보내도록 배려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의 일부를 털어 마을에 서당을 짓고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꽃분 역시 마을 안악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캔 약초로 약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며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도록 일러주었습니다. 떠나는 순간까지 배톰을 실천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나와 배웅을 했습니다. 꽃분은 가마에 오르기 전 찬모 할멈을 껴안으며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할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꼭 다시 찾아올게요. 할멈은 꽃분의 등을 토닥이며 가서도 여기처럼 착하게 살면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올 것이라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사또가 말에 오르고 꽃분의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그들의 앞길을 응원했습니다. 고개를 넘어가는 행렬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양에서도 어사또 이몽룡과 정경 부인이 된 꽃분의 이야기는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몽룡은 조정에서 높은 벼슬에 올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 만인의 존경을 받았고 꽃분은 지혜롭고 인자한 성품으로 남편을 내조하며 집안을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 슬하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나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면 두 사람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옛날 산골짜기 오두막에서의 시절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때 낭자가 캐다 준 산삼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소. 어사또가 농담처럼 말하면 꽃분은 수줍게 웃으며 그때 선비님이 짚어주신 지팡이가 제 인생을 지탱해 준 것입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첫눈이 소복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몽룡과 꽃분은 아이들을 데리고 옛 산골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기와집으로 변한 옛 오두막에는 여전히 찬모 할멈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고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잊지 않고 환대해 주었고 마을 회관에는 선행이 기적을 부른다는 글귀가 적힌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꽃분은 비석을 쓰다듬으며 자신이 했던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병들고 눈먼 사내를 택했던 그 무모해 보였던 선택이 결국은 자신과 세상을 모두 구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늙은 참모 할멈이 차려준 소박한 밥상 앞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잘 익은 김치의 한 보시기가 전부였지만 그 밥상에는 세상 어떤 산의 진미보다 깊은 맛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사또는 아이들에게 밥 한 톨의 소중함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아이들은 똘망똘망한 눈으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지만 방 안은 화롯불의 온기와 가족들의 사랑으로 훈훈하기만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머슴, 처녀 꽃분과 그녀의 진심을 알아본 선비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그 자리도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진 바람은 문 밖에 두고 이불 속의 온기만을 느끼며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진심은 통한다는 이 변치 않는 진리를 가슴에 품고 이제 푹 주무세요.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도
기적 같은 행복이 소복소복 쌓이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